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단순히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다 정도로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단순한 공습전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질서,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전선, 심지어 유럽의 안보 계산까지 한꺼번에 흔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전선은 이미 다시 불붙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인근까지 타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했으니 이 전쟁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더 세지고 있고, 미국은 이 전쟁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처럼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한 수준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래 버티고 있으며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 아래에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며칠 안에 끝나는 단기전일까? 아니면 한두 달은 가는 소모전일까? 혹은 잘못하면 레바논, 걸프, 해협 봉쇄 문제까지 얽히면서 더 큰 늪으로 들어가는 걸까? 지금 미국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상의 여지를 점점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보통은 어디서 멈출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디까지 갈지가 더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46주 안에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아예 정확한 시간표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폭탄이 많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끝내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습으로는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 일부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굴복시키는 것,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새 질서를 강제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전쟁은 짧은 공습전이 아니라 정권, 압박전, 지역 확전 위험, 에너지 전쟁, 해상 봉쇄전의 성격을 동시에 띠기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도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은 필요시 호송 문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적으로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쉽게 안 끝나는지, 정말 45주 안에 끝날 수 있는지, 지상군 없이 공습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레바논과 해협 문제는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돈, 우리 증시, 우리 기름값에는 어떤 충격으로 돌아오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아주 짧게 예고하면 이겁니다. 이번 전쟁은 며칠 안에 끝날 전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이 이란을 점령하는 식의 전면전으로 가는 흐름도 아직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강한 공습과 보복이 수주 이상 이어지고, 그 사이 해협과 주변 전선이 얼마나 통제되느냐에 따라 전쟁의 길이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이번 전쟁은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핵을 막으려는 전쟁인지, 정권을 바꾸려는 전쟁인지, 바로 그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을 막기 위해 공격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된 이유와 지금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메시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 협상도 아니고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국제 정치에서 무조건 항복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정권을 겨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은 당시 독일과 일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핵 개발을 포기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 메시지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가 아니라 이란 정권의 변화까지 염두에 둔 전략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가자에는 하마스가 있고, 예멘에는 후티 반군이 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친이란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란의 저항축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란 하나가 아니라 중동 전체에 걸쳐 있는 군사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 이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방향은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시설 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군사 인프라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도부 제거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반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바로 새 지도자를 세웠고 군 지휘 체계도 다시 정비했습니다. 즉,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면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내전과 테러가 더 길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 지도부를 제거하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20년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쟁이 정권을 바꾸려는 전쟁으로 변하는 순간 전쟁은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시설 몇 개를 파괴하는 것과 한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면 가능하지 않나? 군사력 압도적이잖아. 맞습니다. 군사력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 전쟁은 대부분 공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상군 없이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군 없이 공습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번 전쟁의 길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공습만으로 끝난 전쟁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군이 없습니다. 미군도 없고 이스라엘군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전투기 공습, 드론 공격, 미사일 타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정도 폭격이면 결국 이란이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공습만으로 끝난 전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걸프전입니다. 1991년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엄청난 공습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라크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계속 폭격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국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간 뒤 불과 4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즉, 공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상군 투입이 결정타가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도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라크와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토 크기입니다. 이란의 국토 면적은 이라크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지형입니다. 이란은 지도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5,000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1950m입니다. 그런데 이란 산맥은 그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이 산맥 사이에는 넓은 고원이 있습니다. 이 고원의 평균 해발이 약 1000m 정도 됩니다. 테헤란도 해발 1000m 이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 군대가 들어오려면 산맥을 넘고 고원을 지나 대도시로 진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상군 침공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전쟁이 됐습니다. 미국이 쓴 돈만 약 2,00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탈레반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즉,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 구조 자체가 어려운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략은 아마도 이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군 대신 다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도부 제거입니다.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면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부 붕괴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봉기나 쿠데타가 발생하면 외부 군대 없이도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지금이 자유의 시간이다. 즉, 외부 침공 대신 내부 변화를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국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때문입니다. 외부 공격이 시작되면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을 보면 정권이 바로 무너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버티기 체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쟁이 더 복잡해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변 국가들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레바논,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사우디, 유럽까지 하나씩 얽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하나라도 더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전쟁은 단순한 공습전이 아니라 중동 전체 분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확전 위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는 지상군이 없고 정권이 바로 무너지지 않았고 공습만으로 끝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위험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다른 나라들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지금 중동 지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곳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하는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레바논 정치에도 참여하는 군사 조직, 정치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이란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헤즈볼라가 움직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바로 대응했습니다.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 인근까지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란 전선, 레바논 전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규모가 단순히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왜 등장하냐면 이란에는 약 2천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즉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정치권에서는 이란 북부를 남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전쟁이 혼란스러워지면 이 지역에서 민족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또 다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분쟁입니다. 두 나라는 이미 2020년에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경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나라들은 이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강한 나라가 더 공격하는 순간보다 약해진 나라 주변에서 누군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동 패권을 두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거나 혹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면 전쟁은 바로 걸프 전쟁 형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와 군사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우디가 공격을 받으면 파키스탄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쟁이 굉장히 커질 것 같죠.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유럽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지중해와 수에즈 운송로는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있고 영국도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선을 넘느냐, 헤즈볼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지, 걸프 국가들이 직접 개입할지, 혹은 아제르바이잔 같은 새로운 전선이 열릴지, 이 중 하나만 터져도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군사보다 더 빨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지금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 중 하나를 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막히면 전쟁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유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습, 지상군, 확전 위험. 그런데 사실 이번
이번 전쟁에서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보다 폭격보다 딱 하나의 장소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계 석유 운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 중 약 2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2천만 배럴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뉴스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해협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 해협 주변에 미사일, 드론, 기뢰, 고속 공격정 같은 전력을 많이 배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는 항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실제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바다를 통과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대형 유조선이 전쟁 지역을 통과하려면 전쟁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해상 보험료는 몇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조선 회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하고 통과한다. 두 번째, 아예 항로를 멈춘다.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막히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미국이 아닙니다. 의외로 아시아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중동에서 석유와 LNG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보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 중 상당한 비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지역이 아시아 경제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는 크게 움직였습니다. 한때 배럴당 $60 수준이던 가격이 전쟁 이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200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만약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석유가 완전히 막혀도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맹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요하면 유조선 호송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미 해군이 유조선을 보호하면서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협이 좁고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쟁의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오르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제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래 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기전 약 1개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약해지고 이란 지도부가 협상 혹은 사실상의 휴전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쟁은 약 4주 정도 안에 큰 전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전 목표 달성까지 약 45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란 내부에서 정권이 흔들리거나 군부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헤즈볼라나 다른 중동 세력들이 전쟁을 크게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으면 전쟁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기 소모전 23개월, 현재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대리 세력 충돌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됩니다. 즉, 강한 전쟁은 아니지만 완전히 끝나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군사적으로는 소모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전쟁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외교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아, 에너지 가격, 세계 경제 이 세 가지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쪽 모두 여기서 멈추자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장기 확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이란, 이스라엘, 미국 세 나라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사우디, 걸프 국가, 심지어 유럽까지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쟁은 단순한 공습전이 아니라 중동 전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쟁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아직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며칠 안에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처럼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아직은 높지 않다. 즉,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란 내부 정치 상황입니다.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전쟁은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안정되면 전쟁 압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전쟁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치, 에너지, 경제, 지역 안보가 모두 얽힌 굉장히 복잡한 전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왜 한국 경제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은 항상 우리 일상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한 비율이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특히 중요한 통로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거나 유조선 운항이 크게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유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그 영향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먼저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 다음 물류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 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항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전쟁,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경제 부담,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중동 전쟁으로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급등했고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도 이번 전쟁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해운, 에너지 시장 이 세 가지는 전쟁 뉴스가 나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증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전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면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항상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짧은 충돌이면 시장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폭격 뉴스보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 유가 움직임, 전쟁 기간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번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vs 이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걸프 국가, 유럽, 세계 에너지 시장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말은 한 가지 변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란 내부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 내부에서 정권 균열이나 정치 변화가 발생하면 전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안정되면 세계 경제 압력이 줄어들면서 전쟁을 빨리 정리하려는 외교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세계 경제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짧은 공습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이어지는 소모전이 될 수도 있으며
있으며 최악의 경우 중동 전체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굉장히 불확실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와 에너지 시장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폭격 뉴스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란 내부 정치 상황, 헤즈볼라와 주변 국가 움직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 이 세 가지가 이번 전쟁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